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릉도에서 친구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건 신입사원 연수회 때였습니다. 처음 본 그 녀석의 인상은 그냥 평범했죠. 외모도 평범, 입사 성적도 평범, 대학도 평범. 그런데 여자들에겐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격이 좋고 말을 재미있게 잘하더군요. 같은 방은 안 썼지만 입사 동기라 인사도 트고 조별 토론 같은 것도 하며 며칠 우정을 다지며 지내다 자주 안부 나누자고 하고 퇴소한 후 회사의 부서 발령을 받아 출근했습니다. 며칠 정신없는 일과 중에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죠. 알고 보니 바로 옆 부서였습니다. 그렇게 반갑다고 인사하고는 다시 만난 건 며칠 후에 퇴근 후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환영회식을 했다더군요. 우리는 반갑다고 간단히 우리끼리 한잔하자고 의기투합했고 간단히가 대단히가 되도록 소주를 빨아댔습니다. 다음 날 우리 둘 다 지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칭찬받고 그 녀석은 깨졌습니다. 그 녀석은 신입이 빠져가지고 회식했다고 늦었다고 줄줄이 혼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영민했던 아이답게 절 잡아먹으려는 적들에게 풀 죽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술을 생전 처음 입에 대다 보니 이렇게 생구라를 쳤습니다. 아니, 술 처음 먹는 사람이 그리 주는 대로 받아 마셨냐며. 놀라는 부장님께 제가 어찌 감히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그 외 기라성 같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주시는 잔을 감히 거부할 수 있겠냐며 비장하게 얘기했고 제 얘기를 듣고 감탄하시며 그럼 하루 월차라도 내고 쉬지 그랬냐는 말에 저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모범 답안을 내놓아 점수 왕창 땄습니다. 사실 저 알코올 중독 수준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날 늦도록 술에 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귀신을 믿고 심지어 그 녀석은 심심치 않게 본다고까지 하고 가까운 무속인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 얘기, 곧 휴 같은 상사 선배 얘길 안주 삼아 술을 마시다가 둘 다 어지간히 술이 들어가자 녀석이 그러더군요. 너 혹시 귀신 같은 거 믿냐? 응, 귀신, 글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재미있는 귀신 얘기해줄까? 뭔데? 들어는 드릴이다. 그 녀석은 아차 싶었나 봅니다. 아니다. 그냥 예전에 들은 재미있는 얘기가 생각나서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별 재미없네. 뭔데? 말을 꺼냈으면 얘기를 해야지. 사람 궁금하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녀석 봐라. 이거 뭔가 비밀이 있는 놈이구나 싶었어요. 저 반응은 분명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데 안 믿어주고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얘기 안 하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저는 계속 똥꼬를 긁었어요. 뭔데? 뭔데? 녀석은 술이나 마시자며 자꾸 회피하더군요. 이 자식아, 빨리 말해. 한 번 물면 안 놓는 우리 동네 미친 개가 나야. 모르쇠로 꿋꿋이 버티는 녀석의 입을 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먼저 오픈마인드로 다가가기로 한 거죠. 그래. 사실 나도 그런 얘기 많이 알거든.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하고는 할매와의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서 감탄하며 듣는 녀석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이쪽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 확실하구만. 얘기가 다 끝나고는 이거 내가 직접 겪은 얘기야.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는 가족들끼리 이외엔 저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어디서 본 얘기라던가 읽은 괴담 같은 건 얘기하지만 할매와의 얘긴 절대 안 합니다. 할매와의 추억을 그냥 들은 얘기라고 말하는 건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지하게 제 얘기라고 하면 반응은 이상한 놈 취급받거나 구라쟁이, 미친놈 취급받는단 걸 잘 알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던 저는 좋아와는 달리 멍청한 그 녀석은 초등학생 시절 다른 애들은 못 본 자기가 본 걸 애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고 구라만 치는 이상한 놈으로 몰려 어려서부터 왕따를 경험했답니다. 그냥 애들이 자기랑 안 놀아주더랍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남에게 절대 얘기 안 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왕따에서 해방되고는 입 다무는 길이 살 길이란 걸 알았다더군요. 그러다 그날 자기 말을 의심 없이 들어주고 믿어주는 천사 같은 저를 만나 완전 주댕이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자꾸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시간을 끌어 다음날 불행을 자초했어요. 그리고는 저녁마다 절 납치해서 강제로 지 얘기를 신나게 들려줬죠. 야, 너는 그 무서움 모른다. 내가 어릴 땐 귀신이랑 같이 뛰어놀던 사람이야. 귀신이랑 그럼 친구한 거냐?
아니, 나 잡으러 쫓아다녀서 도망 다니느라 뛰어놀았다고. 그 녀석과 저는 집도 가까웠습니다. 녀석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원룸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퇴근 후 녀석의 집에 자주 가서 불쌍한 그 녀석과 자주 놀아줬어요. 딱히 제가 착해서 놀아준 건 아니고요. 녀석의 집에 있는 최신형 양문 냉장고 속에 천국이 있었거든요. 녀석 본가에서 보내주는 각종 반건조 생선과 오징어와 산나물들. 혹시 주먹만 한 홍합 먹어보셨어요? 빨간 해삼은요? 그 녀석의 본가는 축복의 땅 울릉도였습니다. 저는 냉장고가 가득 찬 그 녀석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입사 2년 차인 28살 여름.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12시가 다 되어가던 시간 녀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우리 집으로 와. 나 귀신 봤어. 네가 와라. 우리 집 여자 귀신이디. 번호 났다. 이렇게 막 놀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울 수는 있어도 함부로 해치진 못한단 걸 들어서만 압니다. 그러자 녀석은 회심의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제 집에서 택배 왔다. 지금 당장 달려갈게, 친구야. 집에 도착하니 방에서 이불 쓰고 떨고 있었던지 문을 열어주는데 땀이 범벅이었어요. 들어가선 집에서 뭐 보냈어 하고는 냉장고부터 검문을 하는데 녀석은 덜덜 떨며 들어와서 제 뒤통수에 대고 얘기합니다. 아까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자꾸 뒤통수가 근질거려서 뒤로 돌아보는데 귀신이 있었어? 냉장고를 계속 뒤지며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분 탓이라 여기고 계속 오는데 계속 뭐가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 생선을 구워서 소주를 한 병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친구는 맞은편에 앉아 자기도 소주 한 잔 따르고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뒤돌아보니 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경과민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본 거야. 그 여자는 길로 내 뒤를 따른 게 아니라 담 위로 날 따라온 거였어. 그냥 안 본 척하고 걷는데 계속 담 위로 날 따라오더라고. 내가 일부러 속력 내서 빨리 걸으면 지도 빨리 따라오고. 집 거의 다 와서 뛰었는데 그 거리 유지하며 지도 뛰더라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 제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좀 화장실 좀 살펴주라. 응. 난 그런 거 안 보이는데 알았다 하고는 집안을 두루 살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는 녀석을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자 못 가게 바지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빨리 놔라. 내일 출근하려면 지금 자야 돼. 자고 가. 나 버리고 가지 마. 내일 이 복장으로 출근하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서 갈아입고 가면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서 잤어요. 자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마침 다음 주 휴가니 이번 주말에 고모 할머니한테 내려갔다가 집에 가야겠다. 너도 나랑 우리 집에 갈래? 울릉도? 난 다음 주 휴가 아닌데. 그리고 남물에 가면 안 되는 팔자라고 누누이 설명했잖아. 무슨 울릉도가 손바닥만 한 섬인 줄 아냐? 거기 바닷가 아니래도 경치 끝내주고 볼 거 많아. 그리고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 보는 건 상관없지. 가자. 응. 그래도 별로 안 끌렸습니다. 아마 할매에게 너무 세뇌되었나 봅니다. 그땐 이미 휴가 계획 다 짜놨었는데 어느 워터파크가 손바닥만 한 비키니 입은 몸매 좋은 여자들이 더 많은가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한여름에 썸을 꿈꾸며 제가 망설이자 녀석은 초강력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가면 먹을 거 진짜 많은데 너 좋아하는 싱싱한 오징어 내장탕에 너 좋아하는 볼락에 너 좋아하는 홍삼에 너 좋아하는 홍합. 여름이라 홍합은 좀 그런가? 그럼 말려둔 홍합 살짝 불려 홍합밥 짓고 자꾸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넘어간 저는 다음날 회사에서 휴가를 바꿀 수 있나 알아봤고 별 특별한 일이 없어 쉽게 휴가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일단 친구의 고모 할머니가 계신다는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친구가 자랑에 맞지 않는 대단한 만신이셨다는 증조 할머니의 자질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 지금도 포항 일대를 주름 잡으신다고 합니다. 친구의 집안은 증조모 이후 대대로 무녀나 박수가 아주 많이 태어난 집안인데 그 중에서 증조모의 능력은 발군이셨나 봅니다. 그 외에 지금은 고모 할머니가 최고이고 친구가 가지고 다니는 부적도 그분이 써주신 거라더군요. 그 외에도 조금씩은 신기를 타고 나신 분이 많다더군요. 친구 할아버지도 친구의 아버지나 고모들도 어디 가면 딱 점집 차리고 무당 행세하시면서 사실만큼은 된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큰일나. 무당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냐. 하늘이 택한 사람만 하는 거다. 우리도 잘 알아.
그러니 무업 안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짓고 고기 잡으며 살지. 고모 할머니는 그 대단하셨다는 친구의 증조 할머니의 하나뿐인 고명딸이시라더군요. 저희 맨날 이것 가지고 투닥투닥 말싸움했거든요. 서로 우리 할매가 더 세다고. 친구의 고모 할머니께선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친구가 며칠 전 얘기를 하자 대뜸 부적은 잘 가지고 다니냐며 부적 좀 꺼내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부적을 꺼내자 펴보셨는데 세상에나 부적이 불에 탄 것처럼 시커멓게 그을렸어요. 이러니 효험이 없지. 그동안 여러 번 손 탔었나 보네. 하시면 이 몸 네가 잘 챙기라시며 너 오면 주려고 준비했다고 하시며 새 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방비를 튼튼히 한다면서 이 방 사진 있냐고 하시더니 친구의 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시고는 부적 몇 장 써줄 테니 알려준 위치에 붙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제게 눈길을 옮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도 혹시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나? 라고 하셨고 저는 그런 건 없기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신기하단 듯. 하긴 이건 부적 따위의 기운은 아니라네. 그런데 뭐가 이리 강력하단 말인가? 하시며 신기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가 있냐고 여쭈니 자넨 물에 대해 아주 약하긴 한데 그 이외엔 지극히 평범하네. 신기도 없고 영을 타는 체질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강력한 흔적이 있네. 그것도 2개씩이나. 저는 신기해서 혹시 할매와 관련이 있나 해서 여쭸어요. 혹시 이런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하며 상주 할매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렸죠. 고모 할머니는 아주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들으시고는 기연이구만 하시며 일어서셔선 장을 여시고 뭔가를 찾으셨어요. 그러시다 찾으셨던지 커다란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몇 장을 넘기시더니 제게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자네 혹시 이 보살님 아나? 할머니가 가리킨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갈비찜 아줌마랑 고모 할머니가 다정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안다고 하며 틀림없이 할매를 어머니라 부르던 아줌마라고 했어요. 그러시자 이번에도 몇 장을 남기시더니 혹시 자네 할머니가 이분이 아니신가? 하셨습니다. 그건 여러 명이 단체로 무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가리키신 가운데 서 계신 분은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이셨지만 틀림없는 꿈에도 잊지 못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할매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났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 잠시 후에 고모 할머니께선 혹시 자네가 그분 장례식 때 3일 내내 울어대고 장지에 가선 난리를 쳤던 그 학생이 아닌가? 저 맞습니다. 친구의 고모 할머니도 그때 함께 하셨나 봅니다. 제 흑역사를 알고 계시는 거 보면 맞구만. 그때 자네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 내 평생 수백 번 장례식을 봐왔지만 자네처럼 3일 내내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네. 특히 장지에서의 난동은 압권이었어. 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친구가 뭔데 그러냐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얘긴 안 해줬지만 틀림없이 다음에 오면 할머니께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지. 자네의 행동만 봐도 얼마나 그분과 밀접한 관계였는지 알 수 있겠네. 아마 자네에게 새겨진 기운은 그분의 흔적일 걸세. 하나는 인간이 새긴 게 아니니 그분이 모셨던 그 대단하고 강력한 신의 흔적일 거고. 저는 궁금해서 무슨 흔적이냐고 여쭈었습니다. 할매가 새긴 건 일종의 경고문 같은 거래요. 예,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그리고 할매가 꼬셔서 도장 받아주신 게 분명한 신의 흔적은 얘는 내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일종의 영역 표시 같은 거랍니다. 신의 사인 받은 몸입니다. 그러시면서 자넨 귀신 같은 거에 평생 휘둘릴 일 없을 테니 부적 따위 쓸 일도 없을 거라시며 아마 귀신 바글바글한 흉가에 가서도 잠만 잘 잘 거라 하시더군요. 인연이란 건 참 묘하죠. 절 알고 할머니를 아시는 분을 포항까지 가서 만나다니. 또 그분의 손자랑 제가 친구의 인연을 맺다니. 이때 친구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고모 할머니보다도 그 할머니가 더 세요? 고모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비교가 되냐시며 고양이가 아무리 크고 싸나운들 호랑이랑 비교를 할 수 있냐고 하셨어요. 녀석은 다시 바짝 다가앉으며 증조 할머니랑은 이라고 했어요. 사실 저걸로 맨날 말싸움하니 저도 그건 궁금했죠. 나도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이라 우리 어머니가 더 세시다고 하고는 싶다만 어머니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셨던 분이긴 하신데 네 친구 할머니는 사람의 경지를 넘으셨던 분이시다. 녀석은 그리도 대단하다 생각한 자기 증조모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셨다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듯 풀이 팍 죽어 있었고 저는 어깨를 쳐주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도 너네 증조 할머니는 표범이셨다잖아. 그것도 대단하신 거지. 아주머니는 일어나시면서 놀고 있으라시더군요. 친구가 어디 가시냐고 묻자 목욕 간다고 부적쓰려면 목욕 재개해야지 하셨습니다. 친구가 부적쓰려면 그래야 하냐고 하자 목욕하고 치성도 드리고 써야 하신답니다. TV 보니까 막 써주던데 라고 친구가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하자 그건 미리 과정 거쳐서 써둔 거 주는 거던가 증조모급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가짜 거나라고 하셨어요. 저흰 고모 할머니 댁에서 1박하고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괜찮겠지? 하고 불안해하자 친구가 수십 번도 더 다녔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탈 배를 가리키면서 저 큰 배 뒤집으면 그게 물귀신이냐? 동해 용왕님이지. 그리고 용왕님이 미쳤다고 수백 명 사람 탄 배 뒤집으시겠냐? 하더군요. 딴은 그렇겠다 했지만 일말의 불안감이 친구는 그런 제게 걱정 말라며 제가 이상한 짓 하면 제가 죽지만 않을 만큼 제 뒤통수 엄청 세게 까서 기절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다가 안 되면 죽을 만큼 세게 때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속에서 숨 막혀서 익사하긴 싫다고 숨 쉬면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전 수영은 해도 잠수하면 10초도 못 견딥니다. 바로 패닉 일으켜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숨참기 내기하는 사람이죠. 죽으면 어차피 영원히 안 쉴 건데. 결론은 무사히 울릉도 가서 있는 내내 먹고 마시고 자고 시간 나면 녀석이 귀신 봤던 장소들도 가보고 밤엔 둘이 귀신 얘기 실컷 하며 지내다 왔습니다. 역시 본고장에서 듣는 얘긴 더 맛깔나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미국산 기타. 꽤 오래된 옛날 일입니다. 갑작스레 사정이 생겨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신세를 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밴드를 하다가 만났고 지금도 남편은 취미삼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짐을 옮겨 놓으니 남편의 기타, 베이스, 온갖 자재로 방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서 다른 악기들은 모두 케이스에 넣어서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끼는 기타 하나만은 남편이 허겁지겁 케이스에서 꺼내서 스탠드에 기대 세워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미제다 보니 일본처럼 습기 찬 기후에서는 케이스에 보관해 놓으면 악기가 완전히 뒤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정리해 놓으니 대충 이사도 마무리되었고 한여름에 이사를 하느라 완전히 녹초가 된 우리 부부는 옆방에 들어가 그대로 죽은 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예, 전기 기타라는 건 대단한 거구나. 무슨 소린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어제 한밤중에 그 기타가 연주가 되더라니까. 엥? 남편이 한밤중에 일어나 연주라도 한 건가? 하지만 남편은 자신도 모른다며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한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그 방에서 딩딩 소리가 나더라고. 안을 보니까 글쎄 아무도 없는데 기타가 자동으로 연주를 하지 뭐니. 자동으로? 남편과 나는 당황해서 서로 마주보다 말을 잃었습니다. 온갖 상자와 악기 케이스 사이 한밤중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연주하는 기타. 도대체 누가 연주하고 있던 걸까? 하지만 어머니는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전기 기타는 다르네. 미제랬지. 대단하네, 정말. 딩딩딩하고 자동으로 연주까지 하다니. 아무리 미제라도 아무리 일렉 기타라도 혼자서 연주하지는 않아요. 그 후로 우리는 몇 번 더 이사를 했고 그때마다 그 기타는 스탠드에 기대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기타가 혼자 연주됐던 것은 그날 밤 하루뿐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정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일렉 기타는 자동으로 연주되는 악기라고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죽으려고 했다.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 길지도 않지만 처음 도쿄에 와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낯선 타향살이와 직장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 문제와 생활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고민만 늘어났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나는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서까지 쓰고 손목을 긋기 위해 칼을 막 손목에 뗀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상시에는 매너 모드로 해놓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눈도 나빠서 혼자서는 다이얼도 못 누르는 주제에 처음에는 종종 연락을 하라느니 일은 괜찮냐느니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운이 없는 것 같구나.
감기라도 걸렸니? 할미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어주마.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힘든 건 할머니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려무나. 잘 지내고.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나는 칼을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 식당에서 잔뜩 밥을 먹고 돌아와 잤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매너 모드인 채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산토끼.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5년 6월 어느 금요일. 나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지겨운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나와 어울리던 절친 4명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니 어디 갈 낀데? 갈 데 없으면 PC방이나 가자. 너는 허구한 날 PC방이야? 난 안 갈래. 가봤자 할 것도 없다. 그래, PC방은 좀 아니다. 우리 노래방 갈래? 그래, 차라리 노래방이 낫겠다. 그럼 오디션 갈 거야. 아니다, 거기 아줌마 서비스 별로 안 준다. 다른 노래방 가자. 그렇게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참을 친구들과 좁은 방 안에서 놀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남석이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일까? 여보세요? 야, 너 지금 어디야? 노래방이다. 왜?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임마. 너 어제 기현이 학교 조퇴하고 간 거 알지? 어제 보니까 그 새끼 표정이 말이 아니던데 뭔 일 있냐? 어제 그 새끼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전화 받고 간 거야. 어제 조퇴하고 나서 쭉 병원 빈소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지. 너도 지금 와. 진짜야? 알았어. 어디 병원인데? A동 성심병원이라고 알아? 나도 잘 몰라서 민균이한테 물어서 가고 있다. 아, 나 거기 알아. 그쪽으로 가면 되나? 잘 됐네. 병원 앞에 있을 테니까 얼른 와. 그래, 알겠어. 기현이에게 무슨 위로를 해줘야 할까? 나는 전화를 끊고 노래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정을 말한 뒤 노래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끄러운 시내 한복판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막혀 30분이 지나도록 도착을 못해. 나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 병원 쪽으로 달리기로 했습니다. A동은 할머니 댁이 있는 동네라 명절 때마다 오기 때문에 이곳 지리를 대충이나마 알아 성심병원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기현이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 셋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차가 밀려서 좀 늦었어. 나도 방금 왔어. 빨리 들어가자. 우리는 그렇게 기현이 아버지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있는 기현이가 보였습니다. 먼저 기현이에게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기현이가 정신도 못 차리고 슬퍼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현이는 담담하게 우리를 맞으며 고맙다고 반겨주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빈소 곁에 차려진 탁자에 앉아 음식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현이의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여 우리는 일부러 농담도 던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던 와중 문득 빈소 안쪽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번 빈소에는 어느 할머니, 2번 빈소에는 친구 아버님, 그리고 3번 빈소에는 어느 젊은 여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무척 젊은 듯했고 연예인 뺨치게 예쁜 얼굴이라 눈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도 죽었나 보네. 진짜 예쁘고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생긴 걸로 보니 어디서 강간이라도 당하고 충격받아 자살한 거 아니야? 그때 나는 장난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다 우리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이미 시간은 밤 11시를 약간 넘은 뒤였습니다. 친구들은 전부 버스와 택시를 잡아 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방금 택시를 잡은 남석이에게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빌려준 탓에 내게 남은 돈은 3,000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집까지 돌아가기에는 한참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기현이에게 부탁해 돈을 빌려볼까도 생각했지만 평소라면 모를까 지금 같은 상황에는 말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근처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하루 자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벽산 아파트가 주세요. 할머니 댁은 위치가 조금 특이해서 주변의 공장들만 즐비한 사이로 언덕을 올라가면 딱 한 동만 세워진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게 언덕 위에 있는 곳이다 보니 주변은 죄산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를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굉장히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나는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는 50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입구 쪽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주머니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늦은 시간에 누군가 하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누가 또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여보세요? 전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조용해 전화가 끊어졌나 싶어 액정을 보았지만 통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이상하다 싶어 그냥 그렇게 첫 번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여보세요? 야, 이런 장난치지 마라. 너 진짜 잡히면 죽는다. 나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또다시 걸려온 전화에 나는 다시 전화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역시나 발신자 표시 제한입니다. 너 누구야? 자꾸 장난칠래?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여자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았기에 나는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습니다. 뭐야? 너 누군데? 하지만 여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계속 산토끼만을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난 나는 장난 작작 치라고 라고 화를 낸 뒤 앞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순간 등 뒤로 한 줄기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뭐지?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전화를 끊고 아파트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화기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전화는 끊었지만 아까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로 내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더 빠르게 달려 7층의 할머니 댁을 향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나중에도 내 귓가에는 계속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미친 듯 할머니 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할머니 품에 안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휘둥그레한 눈으로 나를 보시더니 손으로 나를 밀쳐내셨습니다. 너 거기 그대로 있어. 꼼짝 말고. 그리고는 집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가시더니 소금을 한 움큼 집어오셔서 그걸 내게 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너 가만히 있어. 이 년이 여기 붙어서 안 가. 나는 아직도 그때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린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안에서 소금을 바가지째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 몽땅 뿌리셨습니다. 그 후에야 내 손목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겁에 잔뜩 질린 채 부들부들 떨었고 할머니는 그런 내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사람 죽은 데 갔었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거기서 죽은 사람 흉 봤냐?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왜 그랬어? 아이고, 정말 큰일 치를 뻔했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등을 손으로 치셨습니다. 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알겠어? 아니다. 아예 사람 죽은 데는 가지도 마라. 그리고 그 후 내가 할머니에게 들은 말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잔뜩 겁에 질린 내 등에 검은 옷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가 엎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창백한 표정을 한 채 얼굴을 내 귀에 바싹 들이대고 할머니를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여자의 인상착의가 3번 빈소에 있던 영정사진 속 여자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문득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 봤지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왔던 세 통의 전화는 통화 내역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날의 소름 끼치는 노랫소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사채는 위험하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 10년 전 얘기네요. 저는 노사단 열쇠부대에 있었고 중대통신병이었어요. 평상시는 땡보직이었고 할 일 없으니 맨날 창고 가서 짱 박혀서 라면이나 먹고 퍼자고 했었는데
내무실을 포반이랑 같이 썼었거든요. 본부소대라고. 근데 거기 포반에 3달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키는 188 정도의 몸무게가 98kg인가 하는 거구인데다가 인상은 진짜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 얼굴보다 무섭게 생겼었지요. 군대 오기 전에 건달이었다고 하는데 진짜 외모만 보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등에도 담금질 좀 당했다는 칼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뭐 간부들도 이 사람한테 갈구거나 성질 한번 못 부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병장 달고 나니 체력 단련장에서 왼종일 샌드백만 치더라고요. 치는 감 잃었다고. 그땐 저도 행정병 1도였기도 하고 원체 할 일 없어서 운동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말도 제대로 못 붙였는데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들었던 놀라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좀 잔인하고 무서우니까 심장 약하면 여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이 사람이 밖에 있을 때 임무가 밀수, 뒷처리 2가지였는데 밀수야 외국에서 금품 같은 거 몰래 밀수하는 거라 뭐 별거 아니고 뒷처리가 이제 사체나 아니면 의뢰로 인해서 사람 납치해서 죽인 다음에 처리하는 일인데 일단 납치하면 말하거나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 테이프나 밧줄로 묶는 건 애들이나 삼류들이나 쓰는 방법이고 플라스틱 컵 모양인데 지름이 5cm 정도 되는 작은 거 그리고 끝부분이 날카롭고 뾰족한 게 있다네요. 그걸로 목젖 있죠? 거기에 바로 쑤셔 박는데요. 그럼 침도 못 삼키고 말도 못 한대요. 그걸 빼지 않는 이상 피도 거의 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방의 생선 가공 공장에 데리고 간 다음에 마지막 할 말 한 번 하게 하고 담배 피면 한 대 빨게 해주고 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목 앞쪽부터 칼로 목을 딱 절반만 자른대요. 목뼈 쪽은 잘 안 잘라지고 근육도 질기고 사방에 피가 튈 수가 있어서 더러워진다고. 뭐 여튼 자르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면 알아서 피가 다 흘러서 빠진대요. 목뼈는 안 잘랐기 때문에 피 다 빠질 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더라고. 숨도 쉬고 뭐 여튼 그렇게 죽은 다음에 바로 눈알부터 빼서 생리수든 아이스박스에 잘 넣고 손가락은 엄지랑 검지만 잘라서 분쇄기에 넣은 다음에 시체는 드럼통에 태아 자세로 넣고 거기에 고경화성 시멘트를 붓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고깃배에 실어서 먼 바다에서 내다 버린다더군요. 이 얘기 후에 너도 절대 사체 같은 거 쓰지 말아라는 명언을 했지요. 이 사람 이렇게 여러 명 처리했다는데 전과 하나 없는 모범 시민이라네요. 그 고참이 제대 전에 나보고 동네 가깝다고 놀러오라고 했었는데 제대 후 몇 년 동안 그 동네에서 우연이라도 그 고참 만날까봐 약속도 안 잡았어요.